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증시가 급등 마감할 것 같고요. 지금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마 급등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정말 허무하게 오후에 무너졌지만 이제 그건 개인들 그 손절매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어제 그러면서 2차전지가 무너졌죠. 근데 오늘은 정반대로 2차전지가 급등하고 반도체도 가고 있어서 증시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2500이야 2400 초반 이 구간에선 그 공포에 맞서야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삼고 현상이 지금 완화되니까 이 방향성이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막 이렇게는 못 가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팔고 현금화해가지고 도망갈 때가 아니라 주식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근데 어느 걸 늘릴 거냐의 문제죠. 포트를 어떻게 압축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질문 받은 거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이 있어요. 사실 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비트코인을 저도 맞출 방법도 없고, 요즘에 가격이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비트코인도 인기가 많이 죽었잖아요. 한참 비트코인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그럼 이제 주가가 예전만큼 오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실적을 봤더니 너무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좀 더 공부는 해보시고, 우리 기술 투자가 만약에 앞으로 더 나아지고 확실한 모멘텀을 알고 있다면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처럼 모르거나 단지 비트코인에 연동되거나 이런 관점이라면 다른 걸로 교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체할 거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다만 확실한 기업, 아까도 확실하다는 건 앞으로의 방향성이 있죠. 내년 내후년까지 봤을 때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다. 그러면은 버텨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OCI나 현대 그린푸드 이런 걸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건 버텨야죠. 그러니까 어느 거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건지, 더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교체할 건지, 이걸 좀 고민을 계속 지금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렇게 해나가셔서 포트를 한번 계속 정비를 해나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오늘 보고서 보여드리겠지만,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고서의 목표 주가 높인 것들 이런 걸 따라 하셨나 봐요. 목표 주가 올리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목표 주가만 믿고 투자하시면 실패합니다.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냥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이제 이유들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근거, 왜 올리는지, 왜 내리는지, 그리고 이미 올리는 이유가 주가에 반영됐는지, 새로운 내용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방송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괜찮구나 하셔야지. 그냥 단지 목표 주가 올렸으니까 야, 이거 좋은가 보다, 이 목표 주가 가겠지, 그 목표 주가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에 목을 매지 마세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목표 주가 낮췄으니까 안 좋으니까 야, 빨리 팔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올렸으니까 사자, 그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 보고서나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내용을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제 뭐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어제 그 송명석 연구원님 미 이제 반도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지만 뭐 그 의견에 일견 동의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워낙 이제 그동안 이 반도체 업황도 안 좋았고 주가 수준도 높진 않으니까 여기서 뭐 설마 틀리더라도 잃을 게 높진 않다.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휴비치 같은 것도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읽어본 결과로는 그 애널리스트 분은 일단은 좀 일시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보지만 만약에 유럽과 독일 경기가 그게 안 좋은 건 물론 휴비치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거기서 영업을 하는 이상 그거는 주가에 안 좋은 건 맞거든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탈출할지 또 구강 스캐너 연기된 거 이런 부분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빠지니까 뭐 결국 일회성이니까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으로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PER 10배 이하가 14,000원 이하니까 뭐 거기 온다면 좋은데 거기 오기 전까지는 좀만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도 좋은 거예요.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항상 그 훈련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보고서를 믿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불신하고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이 투자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만큼 좋은 무기가 없잖아요. 대신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 활용을 하면. 그래서 그건 결국 본인의 몫이니까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 어제 못했던 거 그 LNG 조선 그 얘기 좀 하고 그다음 하나투자증권의 박승현 연구원님이 절대로 매수 무조건 사란 얘기로 좀 들리는데 지금 사야 된다. 요 논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안정되고 소비지표 둔화 가능성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오늘 잘 나왔죠. 인텔리언테크 그 다음에 펌텍코리아 STI 삼성카드 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한국타이어 어도비 저번에 우리 한번 공부했었죠. 미국 그 다음에 한미 인플레이션 전망과 통화정책 논점 사실상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삼성의 류영근 연구원님이 애널리스트 데뷔를 하셨어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이 애널리스트를 새로 데뷔한 분들의 보고서는 꼭 읽어보세요. 정말 딥하겠습니다. 아주 깊게 써요. 왜냐면 자기 데뷔작이잖아요. 데뷔작을 대충 쓰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목숨 걸고 씁니다. 자기 데뷔작이니까. 그래서 이런 건 읽어보시면 좋겠고 다 못 읽었어요. 제가 이제 파트 1만 읽었어요. 그거 읽는데도 한 2시간 걸려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단계적으로 며칠에 나눠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트 1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그 LNG 쪽 있잖아요. 어제 제가 해드리려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파트 2인데 조선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설계 중이거나 제한 중인 LNG 프로젝트의 50%만 건설돼도 이제 연간 발주량이 57에서 62척 나오는데 지금 LNG 프로젝트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년간 한국의 경쟁력은 계속 우월할 텐데 근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중국이 진짜 뛰어들고 있어요. 이건 중장기적으로는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 5년 후에는 치킨 게임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이죠. 많은 제조업이 중국 때문에 힘들어졌는데 지금 조선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근데 그게 진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요 계속 수주를 따내고 있어요. 근데 워낙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3, 4년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걱정을 해야 돼요. 이런 걱정을 옛날에 반도체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중국이 반도체 막 굴기한다, 막 몇백 조 투자한다 이래가지고 다들 그때는 질문이 많았어요. 이제 그때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리온 할 때인데 이리온에서 옛날에 할 때 개인 투자분들 질문 중에 뭐가 많았냐면 제일 많았던 게 그때 17년도인가 18년도에
그때 당시에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 하는데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결론은 뭐였죠? 그냥 기우에 불과했죠. 왜? 반도체는 중국이 하는 걸 미국이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예. 그리고 분업화되어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요, 네덜란드 장비를 이용하고 미국 장비 일부와 그 다음에 일본 소재, 그리고 삼성의 하이닉스의 첨단 기술을, 제조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분업화되어 있어서 중국이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예,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근데 조선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조선은 대부분 그냥 자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배 같은 거. 예, 공급망 깔아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걸 이미 하고 있고, 그게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저도 솔직히 좀 걱정은 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선주 안 좋게 봐야 되냐, 이건 절대 아니고, 몇 년은 걱정할 필요 없는데요. 나중에 25년도 넘어가면 슬근슬근 좀 걱정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좀 괜찮지만 중국의 이런 위협적인 부분들. 근데 물론 뭐 우리나라가 더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LNG 건조 능력도 한국이 월등히 뛰어나고 해양 플랜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걱정은 중국이 이렇게 수주를 따내면 계속 이제 레퍼런스가 쌓이니까 기술력이 올라오겠죠. 만들면 늘어나는 게 실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다행히 한국도 LNG 운반선 이후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이 점은 좀 다행이다. 뭐 메탄올,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승기를 잡아야 되고, 다만 이제 중국배에 대한 규제는 없잖아요, 특별히. 근데 다른 나라에서 야 중국배 우리 받지 말자 이러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한중 간의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LNG 운반선 수주 잔고인데 삼성, 우리나라가 압도적인데 중국의 후동중호가 무섭죠. 44초. 나머지 업체들도 이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신규 프로젝트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자, 그리고 이제 FLNG 같은 경우는 미국의 델핀 미드스트림이 이제 중국의 윗슨에 해양 플랜트 설계 계약을 체결했대요. 보통 삼성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이제 이거 윗슨이란 기업이 만약에 이 경쟁력이 생기면 삼성한테 위협이 되죠. 삼성은 이 분야에 독점적 기업이거든요. 해양 플랜트, 바다에서 뭐 원유를 시추한다거나 그 해상에서 가스 시추하거나 그거를 기화하고 바다에서, 이 설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 중국 기업이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설계. 예. 근데 이거를 해서 수주를 따내버리면 이제 위협이 되는 거죠. 근데 설계 경험도 아직 부족하고 작업자도 부족하고 건조 실적 부족하고 발주한 이력도 없고, 그러니까 수주를 따낸 이력도 없기 때문에 중국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LNG 운반선처럼 우리나라가 계속 이쪽을 쥐락펴락 하겠지만 중국이 이걸 하게 돼서 레퍼런스가 쌓이면 이것도 이제 무시 못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건조된 FLNG는 뭐냐면은 이제 바다에서 액화시키는 거예요. 가스를 바다에서 액화시키는 거예요. 액체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배에 실어서 운송하는 거죠. 그건데 2000년대 이후로 5척을 삼성이 수주받았고 하나오션, 나머지가 이제 윗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이 좀 이제 추격을 한다면 부담되는. 이 야드가 깨끗이 정리돼 있죠. 뭔가 단정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건조한 요거라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얘네가 만든 거는 굉장히 작아요. 소형.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비교할 건 아니죠. 해상 플랜트 경험은 아직은 없고 육상 쪽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육상보다 해상이 훨씬 어려워요. 예, 이 무게를 이렇게 바다 위에서 잘 지지하게 해야 돼. 육상은 평평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어려운데 해상은 이제 무게 배분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중국 무시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적혀 있고, 예.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성비로 추격해 보면 이제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얘네가 장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여러 걸 하잖아요. 배, 상선, LNG선, 해양 플랜트 여러 개 만드는데 이 회사는 요것만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도는 여기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FLNG 프로젝트를 한 30개 정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앞서 우리가 지난주죠. 이거 LNG 한번 보고서 앞부분 설명드렸잖아요. LNG가 많이 필요해요. 앞으로 에너지 중에. 그래서 FLNG 발주는 늘어날 것 같고 이거를 우리나라 어쨌든 중국이 한다고 해도 한국에 계속 동무대가 되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영원히 되진 않는다.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주에 대한 약간의 기대도 있지만 좀 이제 몇 년 후에 걱정도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이제 LNG 플랜트 시장인데 추출한 천연가스를 LNG로 변할 때 영하 162도로 얼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액가 플랜트 이게 FLNG거든요. 예. 바다에서 하는 거. 그래서 부피 줄여서 이동을 해야죠. 예. 근데 LNG 플랜트를 이렇게 건설을 하려면 그 조사에서 뭐 설계 이제 건설까지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타당성 조사하는데 2, 3년.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설계 계약 맺는데 1, 2년. 그 다음에 최종 투자 결정하고 4, 5년 동안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대요.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LNG 액화 플랜트 사업은 이제 건설사가 7개, 8개 회사만이 원청으로 참여를 하고요. 4개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만이 이런 기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치요다, 우리 JGC 한번 배웠죠. 한번 저번에 한번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뭐 기업 내용 좋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회사들이 LNG 액화 플랜트 수행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대우건설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아무튼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하고 있고, 또 핵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기업은 에어프로덕트, 코코노 필립스, 쉘, 린데, 차트, APCI 뭐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발주를 하겠죠. 나중에 발주를 한다면.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JGC 홀딩스는 저번에 한번 배웠던 건데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LNG 투자 증가 수혜고 일본의 종합 건설사죠. 약간 삼성 엔지니어링 느낌 나는. 그래서 고층 빌딩도 짓고 플랜트도 짓고 2만 개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 아무튼 이제 중동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중동은 개발을 계속할 거로 보니까 JGC나 한국의 삼성 엔지니어, 한국의 대형 건설사는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또 우리나라 뭐 이런 기자재 업체들도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3년 3월에 LNG 프로젝트를 현대건설과 또 같이 공동으로 설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또 CO2를 분리 포집하는 CCS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수소 프로젝트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LNG 쪽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한국에는 이제 SK가스가 있는데 요거 이제 참고로 저희 당사에 원래 여기 보고서에도 SK가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당사 성종화 연구원님이 또 SK가스 쓰신 자료가 있어서 요걸 좀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 주가 여기 올렸잖아요. 그럼 올렸으니까 이제 좋은 거다 하고 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올린 건 올린 거고 기업 주가랑 이걸 봐야죠. 왜 올렸는지 그런 것들 아시죠? 저거 올렸다고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 LPG 회사예요. LPG SK가스는 옛날에 뭐 몇 분이 좀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는 LPG 차가 얼마 없어요. 경유차. 근데 이제 경유 모델 트럭 1톤 트럭 한국의 최대 베스트셀러 카죠. 포토와 본고 있죠. 경유 모델 생산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올해 12월부터. 그럼 어떻게 해요? LPG로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죠. 예, 경유 차량 이제 안 하니까. 그리고 택배 통학 차량 용도로 경유 자동차 신규 등록 금지된다고 합니다. 내년 1월. 그럼 이건 구조적이죠. 그럼 LPG 수요가 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목표 주가 올렸나 보다. 이러면 이제 합리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왜 올렸는지를 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LPG 수요가 늘면 SK가스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LPG 회사인데. 예. 그래서 1톤 트럭이 경유차 기준으로 12만 대, 전기차 3만 대, LPG차가 10,000대인데 경유차 없어지면 LPG로 다 바꾸겠죠. 전기나. 근데 LPG가 저렴하니까 당연히 LPG로 가겠죠. 지금은 더 많이. 왜냐하면 전기차는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그리고 LNG하고 LPG 복합 발전이라고 하는데 저건 이제 LNG를 쓰다가 LPG로 연료를 바꿔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예, 보통 LNG 발전소거든요. 그걸 이제 내년 9월에 상업 가동. 요것도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3천억 플러스 알파에 이익을 좀 목표하는 것 같은데, 근데 25년도엔 또 5천억짜리 이런 석유화학이나 그 석탄 발전 이런 것도 좀 하는 것 같고, LPG 2,500억. 그러니까 이 2025년도에 5천억을 벌 텐데, 이 석유화학과 석탄 발전과 LPG 또 LNG 이런 거 수소 이런 거 다 합쳐서 5천억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2025년도에는 LNG 사업으로 이게 세전 이익 목표가 2,1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PG 사업이 주력이잖아요. 요걸로 연간 2,500억을 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LNG로 2,100억 벌겠다고 하니 엄청난 거죠. 그래서 25년도에 전망치를 13%로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린 거예요. 이렇게 전망치를 이익점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그리고 배당도 계속 늘린대요. 이 부분도 좋고 그리고 LPG 쪽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24년 이후로는 이런 게 붙는다고 합니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그죠? 그리고 좋은 점은 기존의 LPG도 경유 차량 대신에 이제 LPG가 늘어날 거고 법제화 되니까. 그리고 내년에 LNG, LPG를 이제 동시에 사용하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LNG를 쓰다가 LPG도 쓰는 거예요. LNG 가격이 너무 오르면 원가 부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시기에는요, 이걸 하는 이유가 이게 울산 GPS가 뭐냐면은 LNG를 연료로 화력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발전해서 전기 만드는 건데 보통은 LNG를 쓴대요. 왜냐 LPG보다 가격이 싸니까 보통은 일반적일 때는 LPG는 가격이요 변동폭이 별로 없대요. 그냥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작년에 LNG 가격 막 급등했잖아요. 전쟁 나가지고. 작년에. 그러면은 LPG 가격을 초과한대요. 그러면 이제 원가 부담이 생기겠죠. 발전소는. 그럴 때 이제 LPG를 투입하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서로 순환. 그러니까 평소에는 LNG 쓰다가 이게 얘가 가격이 이렇게 튄다. 그러면 LPG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 내년 기준으로 퍼 5배. 중간 배당 제외하고도 올해 4% 배당 수익률.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럼 SK가스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때 한번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올라갔었는데 여기 보시면 주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러면 지금도 보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아니에요. 목표 주가도 올렸고 얼핏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참아야죠. 지금 쫓아가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가 뭐 나중에 조정 나올 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한번 보시고 물론 좋지만 내년이잖아요. 또 내년의 그림도 그려봐야 되니까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내려온다면 그때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렸다가 조정 나오면 그때.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저런 내용을 보면요 그냥 막 사버려요. 물론 사서 좋은 결과도 있는 적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LNG는 좀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또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절대로 매수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해요. 지금은 매수할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2,400 초반은. 여기서 왜냐하면 펀더멘탈 개선되는데 주가는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 2차 전지로 너무 많은 돈들이 쏠렸다가 휴유증을 겪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다.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고요. 바닥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 비중이 하락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분들 지금 시장 떠납니다. 실제로 예탁금 많이 줄었고요. 신용잔고 지금 투자자분들 많이 떠나고 있어요. 또 손해 보시고 이젠 다시는 안 하겠다. 뭐 그러시겠죠 또. 그래서 또 떠나시고 아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예탁금이 한 10조 빠져버렸어요. 고점에서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그런 이제 이탈은 항상 보면 또 반대인 게 주가 바닥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 또 증시를 이끈 주역은 개인이니까 이런 것들은 부정적입니다. 어쨌든 시장에는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역으로 또 바닥이라는 근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고용 지표에서 임금 상승률 꺾였고요. 뭐 주요 지표에서 물가가 다 꺾이고 있고 PER은 9.9배까지 떨어져서 가격 매력 생겼고 금리는 꺾이고 있고 조금씩 추가로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제조업 경기 개선 오늘 발표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는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냐면 일평균으로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는 마이너스 1%예요. 근데 일평균이 중요하잖아요. 조업일수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평균으로 뺐더니 9.5% 성장했어요. 드디어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한국 수출이 드디어 몇 년 만입니까? 예, 아무튼 정말 오랜간의 역성장을 끝내고 드디어 플러스 났습니다. 이건 정말 호재죠. 예, 그래서 한국 수출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됐다. 이것도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장중 변동성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주식에 투자해야 될 때다. 예, 라고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2400 초반 이 구간은 도망갈 때는 아니다. 그 메리츠의 이제 황승우 연구원님이 그리고 요걸 제가 보여드리는 게 그 미국의 신용카드 거래 실적이래요. 예. 그래서 거래액이 많이 줄고 있대요. 둔화되고 있대요. 셧다운 우려, 학자금 대출 상환 이런 것들. 이건 우리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학자금 대출. 그래서 미국 소비 꺾일 거다. 몇 달 전부터 이미 예상을 했던 건데 실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지표들을 보고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지금 신용카드 보세요. 급격히 꺾이고 있죠. 소매 판매, 주간 카드 매출 다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호재? 이거는 호재죠. 왜냐하면 금리를 꺾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 그 10년물 금리가 급락해 버렸어요. 물론 전쟁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고금리여가지고 이건 금리를 떨어뜨리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에 대한 부담은 좀 남아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은 기대보다 잘 나왔고요. 예상은 2.1조인데 일각에서는 1조 원대 예상도 했어요. 근데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반도체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또 DDR5, HBM 같은 고부가치 제품도 있으니까 다만 삼성이 여기에서 하이닉스보다 선제권을 주도권을 뺏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커버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업황 전개 방향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설명의 기조에 좀 달려 있는데 이번 달 말에 31일 날 IR 한대요. 그때 이제 감산 기조를 유지해야 돼요. 설비 투자 또 늘린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업황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전략적 선택은 수요 회복을 아마 마이크론 수요 회복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언급을 해줄지 HBM에는 집중할지 아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신중하게 관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 변화와 특수관계 아마 이재용 회장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등기 임원 복귀에 따른 수익성 위주 경영 전략으로 변할지 수익성 위주로 가면 업황은 계속 안정적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주목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경쟁업체들도 지금 신중한 공급 계획을 제시했으니까 메모리 업황은 일단 반전했고요. 예, 24년 2분기에는 굉장히 가파른 판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어쨌든 이제 업황 개선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주가는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텔리안테크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목표 주가 올렸으면 이제 이런 거죠. 이거 좋은 건가? 사볼까?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올렸는데 읽어봐야 돼요.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 인공위성 드디어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거 우리 다 공부했던 거예요. 3000기 발사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개발해서 납품하기로 했죠. 이미 우리 공시도 다 봤잖아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스페이스 X에 이어서 가장 큰 규모고 주요 고객사 원앱이죠. 영국에. 근데 아마존도 이제 고객사가 될 거고 여기가 스타트 끊었다는 건 인텔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저궤도 위성 서비스 제일 중요한 게 지상 게이트웨이예요. 위에서 인공위성 신호 받아가지고 이거 전달해 주는 역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은 3년 이상 테스트 기간 거쳤대요.
그래서 인텔리안과 컴텍이 이혼한 거예요. 근데 인텔리안 테크가 경쟁력이 더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 프로젝트는 기존 고객이 원앱과는 규모가 달라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원앱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카이퍼 프로젝트 아마존까지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도가 더 늘어나는 게 전쟁 때문이죠. 이제는 진짜 인공위성 싸움이에요. 그걸로 다 파악을 합니다. 수요는 늘 거고, 또 미군과 공동 개발한 해군용 위성통신, 이 부분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 쪽은요, 비중은 낮아도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또 군용 안테나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럽 납품도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나와 있죠. 3분기 실적은 안 좋답니다. 해상용 안테나 매출이 좀 연기된 것 같고, 개발비가 많이 늘어나. 저런 거 만들려면 게이트웨이 같은 거. 근데 비용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근데 이런 부분은 매출이 이연된 건 다음 분기에 잡히면 돌아오는 거고, 연구개발비나 일회성 비용은 이제 신제품 만들면서 나오는 거니까 통과 의뢰예요.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거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 때문이면. 그죠? 예. 이건 성장을 위한 거니까. 다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땐. 그럼 그것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그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푹푹 빠진다. 예. 그런 걸 이제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의 이제 로드맵입니다. 원앱, 파라볼릭, 동그란 안테나. 여기는 평면형 안테나도 있고, 요거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그 컴퍼니 A가 카이퍼 프로, 여기 아마존이에요. 요 게이트웨이. 요게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주가 흔들릴 때를 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텔리안 테크도 최근에 주가 굉장히 견조했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오늘 좀 빠지죠. 보시면. 그죠? 예. 근데 이제 목표 주가 올렸으니까 이거 좋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야지,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방산주로 약간은 일부 분류가 돼 있으니까 오늘 좀 빠지는 것 같고, 3분기 실적 안 좋다고?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 주가 올린 거에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빠지면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도 주가가 싼 기업이 아니에요. 네. 이게 이 기업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좀 비싸요. 밸류가 싸진 않아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성장하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항공 괜찮게 보거든요. 위성 인터넷 구조적으로 성장하니까. 다만 좋은 가격이 올 때 투자하면 어떨까?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펌텍코리아는 DS투자증권의 조대영 연구원님이 여기도 이제 실적은 2분기 대비해서는 좀 주춤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마진이 좋은 그래도 생활용품이나 이런 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익률은 괜찮을 것 같고요. 펌프 사업하고 튜브가 있어요. 튜브는 짜는 거, 펌프, 예, 펌프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제 용기 만들 화장품, 중소형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펌프 쪽은 되게 또 좋다고 합니다. 프리몰드, 이제 요거는 이제 주문을 받고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형태들을. 근데 인디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디 브랜드 시대잖아요. 화장품이 지금은 대형 회사의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펌텍한테는 유리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또 자체 금형이 있어요. 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먼저 제한을 한대요, 고객사에. 네, 그래서 업계 평균 대비해서도 이익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 3위 사마가 글로벌 사모펀드에 인수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M&A가 되고 연우도 인수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우가 한국콜만 인수됐죠. 그러면 이제 거기 고객사한테는 물량이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고객사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예. 뭐 경쟁사 입장에선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M&A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펌텍은 이제 그런 이슈는 없으니까 좀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조금씩 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친환경 제품이 또 중요하죠. 앞으로 이런 펌프나 용기, 튜브 만들 때도 친환경 소재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STI는 현대차증권의 박준영 연구원님이 목표 조건 5만 원 제시를 좀 해줬고, 내년 HBM 관련 설비 증설이 있어가지고 하이닉스의 증설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HBM 리플로우 장비 아시죠? 이렇게 그 칩과 칩을 붙일 때 본딩할 때 이 본딩이 잘 되기 위해서 해주는, 이걸 평평하게 해주는 거죠. 여기 숄더볼을 그런 이제 장비인데, 거기 관련해서 이제 그 STI가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본업은 CCSS 화학 그 가스 같은 걸 이게 공급해주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이쪽도 이제 내년에 뭐 설비 투자가 좀 늘어난다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올해는 아니죠. 올해는 HBM용, 그래서 HBM3용으로 아마 추정을 하고 있고 모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형 내년에 또 물량이 늘어난 HBM3랑 HBM3인데 여기 장비도 보유하고 있고, 주로 하이닉스 쪽에 PSK 홀딩스가 경쟁사거든요. 거기는 삼성이에요. 삼성 쪽이 PSK 홀딩스, 하이닉스는 STI, 이렇게 구분을 하시. 그래서 PSK 홀딩스가 주가 좀 부진한 게 삼성이 엔비디아 수준 못 받았니 뭐니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삼성향이 부진했던 거죠. 그리고 STI는 HBM용 세정 장비를 추가로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동사 매출의 많은 부분은 여기에요. CCSS. 화학가스를 좀 공급해주는 그 장비가 일단 메인이죠, 메인. 그래서 이게 내년에 이제 반도체 업황 좋아지면 이쪽도 살아나지 않겠냐. 그리고 주가도 비싸지가 않습니다. 퍼 8,900. 요게 이제 화학기상 증착 장비예요. 고순도 화학약품을 바로 공급해주는 거. 요게 리플로. 그래서 범핑, 요 숄더볼을 붙일 수 있게 평평하게 펴주는 그런 장비죠. 요게 이제 요새 떠오르는 장비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를 때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반도체는 빠질 때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자, 삼성카드는 지금 카드사 전체 신용 판매 이용 증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개인용 신용 판매도 월간 60조 원 정도의 카드를 쓴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죠. 그래서 신용 판매는 늘어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그리고 이게 시장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카드사한테. 조달 비용이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그게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도 고점 찍고 꺾이고 있잖아요. 연체율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연체율 상승이 좀 우려는 되지만 이것도 조금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경계감을 일부 가져야 될 게 신용카드 연체율, 이 부분은 좀 계속 체크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배당금은 충분히 유지할 것 같고, 근데 정말 매력적인 건 뭐죠? 고배당 주죠. 근데 은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주가 못 올랐으니까 배당 매력 매년 8%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카드가 좀 이렇게 쉬우면서도 좀 답답한 게 뭐냐면 크게 손해는 안 봐요. 이거 투자해서 손해는 잘 안 봐요. 왜냐면 주가가 크게 변동 안 하거든요. 월봉 보시면 작년 2년 전에도 이런 항상 3만 원에서 왔다 갔다, 3만 원 깨지면 더 좋고, 그리고 8% 배당을 확정해요. 그 매년 6에서 8% 배당은 매년 받고 손해는 안 봐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나은 거죠. 연간으로 투자한다면. 운 좋아서 주가 한 20% 오르면 팔아버리면 되고, 배당 안 받고. 그것도 좋은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삼성카드는 내가 인내심만 있으면 되게 쉬워요, 투자하기가. 은행주 다 똑같아요. 은행, 통신, 카드, 보험은 투자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급락했을 때 1년에 한두 번 폭락하거든요. 그때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다 주가 급등할 때 팔든가 아니면 배당 받든가.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 급락할 때 투자하셔야 되는데 오를 때 삽니다. 또. 항상 반대로 하세요. 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오르면.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안 나죠. 은행주 사서 손해보고. 절대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은행주 올랐으니까 이제 와서 은행주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다만 삼성카드는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역시 3만 원 이하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시고, 주성엔지니어링은 목표가 4만 원 유지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좀 예상보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물류비도 발생하고 그래도 흑자 전환하는데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4분기부터 반도체 장비가 매출이 늘어나면 내년도 그러니까 4분기하고 내년부터는 좀 좋아지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고객사 긴급 주문 때문에요. 4분기 반도체 장비 신규 매출은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에는 ALD 원자층 증착 장비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3단 공정, 미세 공정. 예.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에 선을 작게 그려가지고 반도체 크기를 작게 만드는 그런 이제 쪽으로 앞으로 반도체 나아갈 텐데 거기에 있어서 증착 장비를 만드니까 하이닉스에 주로 공급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 주가가 좀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조금 횡보하는 구간이고 조정을 활용해서 저는 오를 때 투자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좀 내려갈 때 주성도 혹시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걸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아무리 좋아도 지금은 좀 기다리는 구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가는 되게 좋네요. 보유하신 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이 나온다면 또 기회가 되겠죠. 사실 주성도 작년에 기억나세요? 15,000원까지 빠진 거. 그때 정말 막 많이들 물어보셨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막. 근데 뭐 2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주가라는 건 어쨌든 많이 빠졌을 때 잘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잘 들고 가면 큰 수익으로 보답하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그때 이제 파악을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더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LG전자 실적 좋습니다. 시장 기대보다 그래서 어제 급등했는데 IT 쪽에 이제 가전 쪽이 역시 가전의 LG예요. 그냥 숫자로 증명하잖아요. 이익률이 7%가 됩니다. 가전 업계인데 요새 불경기인데 프리미엄 가전 그냥 프리미엄 가전 하면 LG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그냥 그래서 워낙 삼성이 도드라 보이지 않는 건 삼성이 못해서가 아니라 삼성은 반도체로 보니까 그런 거고 삼성도 잘하죠. 근데 이제 LG는 가전이 중요하거든요. 비중이 크니까. 근데 잘했어요. 잘했고 원재료 물류비도 안정화 되고 있고 다만 TV는 좋진 않죠. 수요는 아직 부진하고 그럼에도 우려보단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자동차죠. 자동차 부품은 지금 예전에 수주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데 이게 이번에 자동차 쪽도 수익성이 좋아진 게 고가 제품들이 이제 반영이 되나 봐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게 24년, 25년도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전동화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럼 더 많은 수주가 나오고 그 수주권들이 계속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은 자동차 부품 쪽 더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좋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전만 좋으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가전은 아직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좋았다 하더라도 가전이 고성장하는 산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은 주가에 이렇게 가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시되 본격 상승은 자동차 부품의 수주와 실적 여기에 계속 달려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LG전자 실적 안 좋을 거다 막 그래가지고 한번 확 부러져 버렸잖아요. 갑자기 뭐 주가 비싼 것도 아닌데 그땐 그러려니 했죠. 안 좋나 보다. 왜냐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막상 또 뚜껑 열었더니만 실적이 깜짝 실적 나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이거. 근데 어쨌든 다행이죠. 이제 확실히 LG전자는 바닥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도 실적이 좀 3분기에 그러니까 이 회사는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고요. 안 좋을 때 투자해서 좋을 때 팔고. 그게 정확히 맞았죠. 그동안 보면. 그래서 3분기는 또 성수기고 이제 원재료 비용도 떨어지고 있고요. 운임도 안정화. 그래서 여러 요인들이 하반기에 다 좋아지고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대전 공장 화재 사고도 처리 방향도 정해질 것 같고 그리고 연말에는 미국의 한국산 타이어 관세에 대해서 최종 판정 예고돼 있는데 한국 타이어가 8월에 예비 판정에서 좀 낮아졌대요. 옛날에 27%였는데 19%로. 그래서 부담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최종 판결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2분기 이제 IR 할 때 하반기 유통 재고가 소진되면서 물량 늘어나고 가격 인하 없고 유지되고 원재료 그러니까 올린 가격 타이어 한 건 유지되는데 유통 재고 소진되면서 물량 늘어나면 좋죠. 거기에 비용 떨어지고 그래서 안정적인 두 자릿수 수익성 실현으로 주가 회복되지 않겠냐. 한국 타이어는 또 지금 3만 요즘에 3만 얼마까지 왔었죠? 예. 이제 한참 4만 원 넘다가 그래서 다시 밸류 매력 생겼고요. 제일 좋은 그 밸류 자리는 3만 5천 원 이하예요. 이하인데 어쨌든 또 최근에 내려오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은 좀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의견대로 이렇게 실적이 좋다면 뭐 괜찮죠. 예, 트레이딩 관점에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 계속 사고 팔고 어느 정도 오르면 챙기고 예, 그게 낫겠죠. 어도비는 저번에 한번 공부했던 기업인데 어도비는 그 포토샵하고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라고 우리 그 보고서 읽는 그런 문서 편집기나 문서 리더기죠. 그래서 전 세계 1위 회사고 그래픽 소프트웨어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동사 이쪽 어도비 제품이고 특히 유튜브나 이런 영상 콘텐츠가 급성장하면서 이런 거 제작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예, 그래서 2032년까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문서 읽는 거, 그 다음에 그 여기 기업형,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업체고요. 2011년도에 클라우드 사업 시작하면서 실적과 주가가 점프했어요. 이제 매달 돈 받는 거죠. 기능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선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면 뭐가 좋냐면 어도비에 무슨 제품을 쓰는데 내가 한 번 구입을 했어요. 끝이죠. 지금 차가 그렇잖아요. 우리 내연기관차 한 번 사면 가격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중고차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고 차를 옛날에 이런 제품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떠죠? 지금은 클라우드죠. 매달 돈을 내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요. 새 제품 쓰는 느낌. 기분 좋죠. 이거를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에 이거 넣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무선 업데이트로. 구독료 받고. 그 모델로 가요. 저는 이쪽으로 다 갈 거라고 봐요. 자동차도.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은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추가적으로. 소비자도 기분 좋죠. 야, 차가 새 차 같고 또 뭔가 개선되고 예, 업그레이드해서. 옛날 차는 그렇게 불가능하니까.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옛날에 2011년도 이미 나왔지만 이제 자동차에도 이런 게 앞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 생성형 AI 서비스인 파이어플라이 주요 기능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입력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데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죠. 뭐냐면 파이어플라이가 이거예요. 여기 그냥 텍스트로 독 이너 스웨터. 예. 요거 이제 스웨터를 입은 그 강아지를 그려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줘요. 실제. 그냥 텍스트 치면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 줍니다. 진짜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이걸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또 텍스트 치잖아요. 여기다가 트럭 한 대 딱 올려주는 거죠. 너무 편한 거죠. 예. 그래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경쟁사들에 비해서 유리하고 저작권 이슈도 자유로운 게 워낙 이런 많은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AI 시대는. 이거를 어도비는 경쟁사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것도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형 생성형 AI 솔루션 요걸 갖고 있는데 컨텐츠 구상, 기획 뭐 이런 거를 AI 적용하는 건데 예, 요거를 이제 그 판매를 또 하는 거죠. 기업들은 요걸 또 쓸 수 있죠. 그래서 AI 시대가 열렸고 이거를 AI를 제공하는 업체 아니면 이런 AI 도구를 제공하는 업체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다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도비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전환기 그리고 한번 정책이 다시 AI 정책이. 다만 주가가 제 생각엔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가.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미국장이 정말 안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면 그럴 때는 이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또 선택할 수 있겠죠. 예, 쫓아가시는 것보다. 공부해 놓으시면 좋고요. 메리츠의 이승훈 연구원이 금리가 15년 만에 높아졌다. 이유가 뭐죠? 코로나 때 공급망 충격, 원자재 조달 안 되고 급등.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돈을 4번 받았죠. 정부로부터. 구매력이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 수요는 느는데 공급 부족하니까. 또 임금이나 주택 가격은 시차 두고 천천히 올라갔고. 근데 작년 9월을 기점으로 이런 것들이 다 꺾이고 있습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 꺾였고요. 중고차 제외하면 2%대까지 급락했어요. 주거비도 금리 인상 여파로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 주거비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임금 상승률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죠. 스위스 가면 왜 이렇게 음식값 비싸냐. 똑같은 거죠. 스위스 왜 비싸죠? 인건비가 비싸죠. 그냥 넘사벽이에요. 근데 이런 서비스 물가는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면 물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꺾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긍정적이라는 거죠. 또 사람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퇴직 안 하고 버티겠다는 겁니다. 이제 안 나가 이거죠. 왜요?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타이트하다는 얘기. 갈 데가 많으면요 사직하죠. 근데 그만큼 지금 미국 경기가 식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봐야죠. 그래서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미국의 임대료, 주택가격 꺾이고 있고요. 그 다음 물가를 전년 대비해서 보지만 3개월 전과 6개월 전 대비해서 새로운 또 뭐가 물가 압력이 있는지를 파악을 한대요. 3개월 전 대비 연율로 1년간으로 이제 바꿔서 한 건데 이렇게 보니까 핵심 재화 물가는 이미 마이너스 같답니다. 물가가 우리 예상보다 많이 꺾이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주거비 물가 팍 꺾였죠. 중고차 물가 이미 꺾였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유가 때문에 올해와 내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미국 물가 내년에 2%대로 진입할 것 같다. 한국도 내년에 2.4 그리고 환율도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면에서 결국 피크아웃 3고는 피크아웃 하고 있다. 유가 전쟁만 좀 배제하면 금리 피크아웃 그 다음에 환율도 피크아웃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증시를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삼성이 이제 오늘 또 보고서 중에 아주 긴 보고서입니다. 한국 반도체 소부장 돌아가는 변화의 시계. 연초일에 이거 보시면 지금 놀랍지 않으세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 돌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까지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장비회사 특히 장비가 엄청 올랐죠. 이게 올라간 이유가 한미랑 이오테크닉스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개가 아주 하드캐리 했죠. 나머지 소재는 간 것도 없고 부품도 별로 못 올랐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HBM 때문이죠. 놀라웠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뭐냐면은 변하는 건 뭐죠? 신규 캐파 증설 있죠. 그러니까 예전 공정들 있죠. 요거를 늘리기 위한 장비 투자 이런 것들은 늘진 않아요. 줄이거나 당분간. 반대로 변하지 않는 거는 HBM 투자는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첨단 공정, 선단 공정, 미세 공정 있죠. 요거 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은 계속 들어가요. 요게 메인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 의견은 요쪽에 집중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싸다는 의견 계속 들었죠. 제가 봐도 싸진 않아요. 그래서 AI에 있어서 또 새로운 뉴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알잖아요. 뭐가 좋은지.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야, 좋은 건 알겠는데 저렇게 올랐는데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냐. 기다리겠다. 이런 게 많았고 근데 삼성증권의 결론은 그래도 비싸도 HBM이나 저런 미세공정 투자 수혜주에 집중해야 된다. 이쪽 방향성은 계속 간다 이거 같아요. HBM3 그 다음에 D램은 미세공정 DDR5 이런 것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나 그런 면에서 HPSP가 가장 수혜주고 차 선호주는 파크 시스템즈, 넥스틴, 한미반도체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공장의 그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장기적으로.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국내에서 후공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특히 전통적인 그러니까 첨단 제품들은 아마 삼성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전통 물량은 아마 외주를 줄 텐데 요거를 중국이 아니라 저기 동남아 쪽. 동남아에 후공정 공장들이 있거든요. 뭐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더 늘리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그런 쪽에선 수혜가 예상되고 또 반도체 소재 부품은 이익은 부진하지만 이미 선반영됐고 하나머티와 리노공업을 좀 투자하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일단은 삼성전자 쪽을 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프라 투자도 필수적인 것만 하고 미룰 건 미루고 다 장비 투자 최소화하지만 이건 포기 안 한다 이거죠. HBM, 선단 공정, 200단 이상의 낸드, 고사양 낸드 있죠. 이런 거는 간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있다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작년에 이미 올해 설비 투자 감소해서 내년에 줄이긴 어렵고 삼성은 아마 줄일 거예요. 반면에 이런 건 줄이진 않죠. 예.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는 후공정, 최선단, 차세대 기술. 그럼 고민은 뭐 살까? 이분 의견은 유니크한 기술 가진 비싸도 후공정이 낫다 이거 같아요. 아니면 전공정이면 미세공정.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성 같은 거죠. 유진테크 뭐 이런 게 포함될 수도 있죠. 미세공정에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장비 투자 전략은 HPSP는 일단은 이제 공정기술 변화 속에서 이런 이제 고열 공정은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이제 온도를 높여서 하는 거 있죠. 그거보다는 고압, 압력을 높여서 이게 이 HPSP가 그 장비 만들잖아요. 그래서 수혜를 많이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선단 공정. 이 회사가 이제 하는 건 하이케이 소재 같은 거 증착할 때 그러면 웨이퍼가 약간 손상되거든요. 그 치료해주는 장비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그래서 앞으로 수혜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전공정에서 이제 미세공정 수혜고 파크 시스템전은 이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 TSV에도 들어갈 거고 시장 자체가 커지죠. 이쪽 시장. 그다음에 EUV 마스크를 고쳐주는 그 장비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넥스텐도 검사 계측 장비예요. 신규 장비가 HBM 공정에서 활용된다고 하는데 이 범프와 범프 사이 쪽 칩에 연결할 때 그 두 개의 폴리머 소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중간에 칩이 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측을 해서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는 계측 장비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가 정전기 제거하는 장비 수율을 올려주겠죠. EUV 도입할 때 이런 것들은 핵심 장비다. 또 네 번째 유진테크는 ALD 주성과 약간 대립되죠. 주성은 하이닉스, 유진은 삼성이죠.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원래 유진은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이제 삼성으로 많이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하이닉스 위주였는데. 그리고 DIT는 그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하이닉스 쪽. 드디어 5년 동안 이제 개발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레이저 솔루션으로 신규 진출한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DIT도 한번 공부. 저도 DIT는 아직은 저도 공부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DIT. 예. 그리고 HBM 투자 전략은 삼성향으로 보자 이 얘기입니다. 주문형 반도체 시장 커지니까 사실 모든 반도체 비싼 저 HBM, 엔비디아께 쓰일 필요는 없어요. 특성에 맞게. 근데 어쨌든 HBM은 여기저기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엔비디아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TSV 이 관통하는 거죠. 칩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구멍 뚫어서 연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증착 장비가 공급이 좀 부족했는데 그동안 이제 HBM 증설에 제약이 존재했지만 예, 최근에 이제 그런 공급 부족이 좀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증설되지 않을까. 근데 HBM 투자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핵심이래요. 그동안 우리나라 소부장은 시장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요. 항상 후발주자였어요. 국산화 수요로 갔어요. 선도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소부장. 어떤 외국 기업이 먼저 하면 우리가 뒤따라가고 그 대체제. 약간 부가가치 낮은 거. 이번 HBM은 되게 다른 게 한국이 선두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 예, 폰딩 하이닉스가 해주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 HBM이 이제 밸류체인 구성인데 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공정 장비는 주로 램, 식각하는 거는 이제 램 리서치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다이싱은 일본의 디스코인데 이오테크닉스가 진입할 걸로 보고 있고요. 백그라인딩 뒤에 가는 거죠 웨이퍼. 요거는 사실상 디스코가 독점이고 이제 본드 있죠. 칩과 칩을 붙이는 요거는 한미반도체가 한국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앞서가는 기업이죠. 하이브리드 본도는 아직 시장 안 열렸는데 여기는 세메스 하나 정밀기계 여기는 비상장이고 네덜란드의 B 그다음 한국의 한미반도체 이쪽이 기여하지 않을까. 리플로우는 PSK 홀딩스는 삼성 STI는 하이닉스 쪽으로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EMC 쪽, 테스트 소켓 이런 쪽으로도 좀 보고 있는데 EMC 쪽은 이제 그 우리 한국은 아닌 것 같고 예,
테스트 소켓은 이제 ISC. 예. 또 리노 공업도 있겠죠. 예. 이런 쪽이 좀 그 리노 공업 아니 그 ISC가 이제 메모리 쪽이니까 예. ISC 쪽으로 좀 열려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제 시장의 중심인데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게 좀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이제는 삼성 밸류체인도 좀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향후 3년 그 HBM 이제 증설 여력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이 투자할수록 이제 이쪽 후공정 업체한테는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우수한 현금 여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은 통로를 늘려가지고 HBM 뭐죠? 고대역폭 메모리죠. 그래서 통로를 많이 만들고 촘촘하게 구성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저전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 뚫는 거 있죠. 여기 비아울이라고 하는데 여기 반도체 안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 구멍 뚫는 거죠. 그래서 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식각에선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단수가 올라가니까 단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반도체가 두꺼워지잖아요. 8단짜리를 12단 만들면 두껍죠. 근데 이거를 8단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12단을. 그러면 반도체 두께를 얇게 해야 돼요. 얇게 하거나 붙이는 간격을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촘촘하게 붙게 하려면 웨이퍼를 얇게 갈아야 돼요. 그래서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하는데 레이저로 하는 거죠. 레이저로 웨이퍼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예, 요거를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사실 이제 그동안 디스코가 있거든요. 디스코랑 일본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오테크닉스가 침투한 기술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얇게 만드는 쪽으로 이거 우리 작년에 다 배웠던 거예요. 사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오테크닉스도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근데 이게 이제 현실화 될 거란 얘기예요. 주가는 현실화 안 됐는데도 벌써 올라버리죠. 몇 배, 한 3배 올랐죠. 바닥 대비. 예. 그러니까 이제 참 이런 반도체나 이런 거 기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 작년에 이오테크닉스가 6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주가 한참 안 좋을 때. 반토막 나가지고. 그 기업이 올해 한 17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예. 이제는 숄더볼 없이 그냥 근데 저거는 좀 시간 걸려요.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25년, 26년. 그리고 저게 주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제품이 여전히 쓰이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본딩이 점점 이제 더 많이 채택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아 그러면 숄더볼 만드는 회사 안 좋은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렇게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 나름대로 쓰여야 돼요. 저것만 할 것도 아니고 너무 막 이분법적으로 저거 되면 이거 안 된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 같이 좋아져요. 예. 근데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이오테크닉스가 저쪽 장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침투를 하게 되면 삼성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술 쪽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커팅으로 진출, 디스코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이 시장으로 재진입할 것 같고 또 레이저 마커 있죠. 이게 상표 쓰는 거. 요게 하이닉스 건지 삼성인지. 그게 칩넷이라고 하나의 이제 기판에 반도체를 여러 개를 넣는 거죠.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럴 때 이건 무슨 칩이고 어느 회사 제품 이거를 마킹을 해야 돼요. 이런 쪽에서도 수혜가 예상된다. 한미 반도체는 뭐 말이 뭐 하겠습니까? 하이닉스의 대표 이미 지금 하고 있고 본딩. 우리 다 아는 회사고 너무 많이 오른 게 유일하게 흠이라면 흠이고 뭐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저는 이 기업을 되게 좋아해요. 아시잖아요. 주주환원도 잘하고 작년에 한참 안 좋을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봤던 건 주주환원이 진심인 기업입니다. 예. 이런 기업은 대접해줘야죠. 그잖아요. 주주를 위해서 자사주 소각 매년 하고 거기다 요즘에는 또 여기 대표이사가 계속 삽니다. 주식을. 예. 이런 기업 갖고 계신 분들이 행복하죠. 행복한데 다만 신규 투자는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여기 삼성 의견은 뭐냐면 2호가 좀 더 낫지 않겠냐. 삼성 쪽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STI는 아무튼 이건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STI는 하이닉스 쪽이에요. 리플로우 장비. 예.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아까 한번 그 보고서 보여드렸죠. 예.
그래서 이오테크닉스가 앞으로 이런 장비 매출이 늘어나면 이렇게 매출이 점프할 거다. 연간 매출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한미도 이제 본딩 장비 이렇게. 예. 이런 근데 주가 좀 미리 오른 감은 있죠. 이런 거 선반영해서. 소재 부품 이제 후공정은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아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사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선제적으로 장기 관점에서. 왜냐하면 사이클은 돌리니까. 그래서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장비사가 한국에 많이 와요. 원래는 중국인데 중국은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한국에 반도체 공장 옆에 이런 이제 연구 시설들을 막 지어요. 예. 그리고 AS도 해주고. 그러면 부품사는 그쪽에 장비회사에 많이 납품하거든요. 덩달아 수입 받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이 장비사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ASML, 동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용인, 램 리서치, 화성, 도쿄 일렉트론, 동탄, 평택 이런 게 들어오면 부품사는 좋을 수밖에 없죠. 오사트는 아까 하나마이크론 설명해드린 것처럼 중국 의존도 축소하면서 후공정은 베트남이나 이런 쪽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낫지 않겠냐 이 내용이고 그래서 부품 쪽에서 하나머티리얼즈 예, 요거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 하나머티리얼즈가 도쿄 일렉트론의 유전체 식각 장비 극조원 얼마 전에 공부했죠. 그거 비중이 늘어날 거래요. 지금은 15%밖에 안 돼요. 삼성의 비중이 점유율이 이게 앞으로 40%까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머티리얼즈가 거기 식각 부품 납품하니까 아직은 하부 쪽 있죠. 하부에 웨이퍼 받쳐주는 쪽보다 위쪽에 있죠. 그 플라즈마 나오는 쪽 예, 일렉트로 그쪽이 아마 수혜는 확실해 보이고 하부 포커스링은 아마 입찰하니까 그럼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건 없고 점진적으로 저도 동의해요. 천천히 요새 좀 올라왔으니까 좀 조정 나올 때 기다리시고 리노공업은 모바일 쪽의 비중이 좀 큰 편인데 전장용 AR, VR 이런 신규 뭐 연구 개발할 때 테스트 많이 해주는 업체거든요. 메모리보단 비메모리예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서 이런 쪽 수혜가 예상된다. AI 또 수요도 있고 하나마이크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외주주면 메모리 쪽에서 예,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일단 보고서를 써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이 기업들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요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삼성향이 앞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 뭐 동의하실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이닉스는 좋았는데 삼성이 그만큼 반격하면 삼성 쪽이 더 좋지 않겠냐 요 내용이고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소재 부품 쪽은 좀 시간 걸린다 업황 돌리는데 그러나 내년에 좋아지는 건 맞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집을 하자 요런 내용이고 장비 쪽은 잘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후공정은 HBM 수혜주 뭐 특히 이오테크닉스처럼 가장 핵심 뭐죠? 웨이퍼 얇게 자르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좀 시간 걸리니까 웨이퍼를 얇게 잘라야 높게 쌓을 때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공정에 수혜받는 거 아니면 미세 공정 전공정은 이 반도체 칩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쪽 특히 ALD 증착 장비 이런 회사들 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뭐 HPSP나 이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 유진테크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을 거고 네, 많이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이제 그 수혜를 받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의 시각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마저 못했던 건 제가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한번 또 더 체크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시간 또 많이 지나서 여기서 일단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전자공시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삼성중공업이 LNG선 한 척 수주 받았고요. LG화학이 그 오늘 그래서 올라가기도 했죠. 도요타 자동차 이건 예상을 좀 했어요. 도요타에 아마 LG가 양극재 얼마 전에 그 어떤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죠. LG화학 그 다음에 SKC가 아마 동박 공급할 것 같다. SKC는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LG화학은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 BH가 여기 베트남 쪽에 공장 짓는데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OLED 아마 이쪽 관련된 그 뭐 FPCB 이쪽하고 아이패드나 이런 데 들어가는 OLED 있죠. 여기 들어가는 아마 기판 이런 것들. 그래서 자동차하고 OLED 관련된 설비 투자. 이거 아마 수혜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가 안 좋았지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부자 매수는 HB 솔루션 아마 여기가 OLED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여기
이용근 대표, 최대 주주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무려 11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 모르겠지만 11억을 샀고, 보령 제약 있죠. 예. 보령은 여기 상무님이 2천만 원, 한국항공우전 대표이사가 1,750만 원 정도 매수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끝나서 한번 시장 점검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주식시장 급등했고요. 좀 아쉬운 건 또 윗골이 달았어요. 좀 깔끔하게 끝나면 좋았을 텐데 2.54% 아쉽네요. 막판에 어쨌든 조금 밀렸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가다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고, 다만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증시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급등장이 연출이 됐다. 그러나 오늘 이제 오후에 좀, 오늘도 밀린 거는 개인들의 대량 매도가 쏟아졌고요. 외국인이 오후에 전기전자를 팔아버렸어요. 이 두 가지. 아직은 우리나라 수급이 좋지가 않아요. 이 기관들이 많이 산 거 중에 이 금융투자가 산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저거 나중에 물량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건 좋아할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선물로, 그러니까 외국인은 선물로 올린 건데, 이래서 오늘 상승에 대해서 V자 반등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아쉽지만 외국인이 대량으로 사가지고 올렸으면요 꾸준히 올라갑니다. 근데 그건 아직 아니고, 그러나 뭔가 반전의 계기 만들었잖아요.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환율 꺾였어요. 환율 급락했죠. 금리 급락했죠. 유가도 안정화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바닥은 형성됐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V자 반등까지는 조금 더 시간 필요하고, 오늘 주인공은 LG엔솔입니다. LG엔솔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추정치가 낮아졌는데 어쨌든 잘 나왔고, 토요타 공급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2차 전지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해줬고, 그 다음에 오늘 탄소 나노튜브 이쪽은 아마 제이오나 이런 LG화학 쪽에 올라서 그런 것 같고요. 폴더블폰, 리튬, 오늘 에코프로도 많이 올랐어요. 포스코 퓨처엔, 금양 다 급등하면서 그동안의 부진을 오늘은 좀 탈출을 해줬습니다. 폐 배터리 관련주도 그동안 코스모화학 많이 빠졌는데 모처럼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다 좋았고, 그 외에 반도체 재료 회사들 재료, 그리고 어제 호재가 좀 나온 게 있었는데, 솔브레인이 그 HBM 이 회사가 하는 게, 제가 식각 소재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식각 소재도 있고 CMP 슬러리라고, 슬러리가 이제 우리 맷돌 가는 거 있죠. 이렇게 웨이퍼 위로 용액이 흘러나오면 그거를 맷돌에 갈아가지고 CMP 패드에 딱 놓고, 패드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FNS테크 같은 기업이고, 그 다음에 그 K스택이 슬러리하고 장비 만들고, 근데 슬러리 만드는 회사가 또 있어요. 솔브레인인데 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삼성과 SK에 HBM용 슬러리를 뭐 공급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7% 오른 건 좀 그 영향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HBM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와서 오늘 좀 유독 급등했고, 그 외에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TMC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반도체 2차전지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 부진했던 조선주도 같이 가고, 특히 삼성중공업이 오늘 오랜만에 급등했고, 풍력이 오늘 뜨거웠어요. CS 베어링 13,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어제 프랑스에서 호재 나왔죠. 신재생에너지 더 늘리겠다, 미국 금리 꺾였다, 낙폭과대다, 공매도 환매 들어오겠죠. 그래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또 음원음반주, 한마디로 낙폭 컸던 기업들이요 오늘 다 일제히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다 급등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 올라갔어요. 다만 오늘 빠진 거는 이제 통신주, 방어주였던 보험주, 은행주, 그동안 시장보다 좀 강했던 이런 업종들 좀 빠졌고, 면세점은 여전히 좀 약하고요. 예. 자동차 대표주도 뭐 오늘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증시에 비해서. 그러나 이제 이들 몇 개 좀 업종들 제외하고는 전체 분위기는 아주 좋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다만 삼성전자가 막판에 좀 꺾이고, 또 하이닉스가 좀 예상보다는 주가가 오늘 별로 안 좋았죠. 예, 근데 사실 하이닉스는 그동안 약세장에서요 안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 반도체 대표주가 오후에 좀 밀리는 게 좀 증시에는 약간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에 정말 많이 빠졌죠. 최근에 거의 한
주가가 반토막도 더 났으니까. 근데 일단 오늘 9% 오르면서 반전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도 오늘 좋았고요. SK가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마 수소나 신재생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삼성전기 급등했고, 포스코 DX, 삼성중공업, 금양, 하나오션, 뭐 하나솔루션이 8%. 네. 그다음에 FNF는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중국 소비주들은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이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부분하고 주주환원 있죠. 아마 그 배당 요거 어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15%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노션이 오늘 좀 빠졌고 그동안 좀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빠졌고요. CS윈드 뭐 아무튼 낙폭 컸던 기업들 다 오르면서 오늘만 같으면 얼마 좋을까요? 매일매일 OCI 홀딩스도 급등하고. 그러나 좀 아쉬워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오늘 좀 그 증시에서 물론 뭐 전체 분위기는 그 다 좀 괜찮긴 했지만 일부 약간 수급이 좀 아쉬워요. 외국인이 현물로 대량으로 들어왔으면 이건 진짜 V자 반등 가는 건데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를 때 투자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천천히. 다만 이번 조정 기간을 포트 재편하시고 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3고 장세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그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나왔으니까 좀 이제 여유 가지시고, 단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런 거보다도 좀 완만한 그런 흐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시장 함께 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